바라보고 책으로 삶을 살찌우는 시간 TV 책방 북소리. 저는 북마스터 김혜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북마스터 이창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책을 읽고 글을 쓰는 허입니다. 네. 이번에 진짜 귀한 손님을 모셨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모시기 전에 제가 살짝 힌트를 드리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쫀득쫀득하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일단 저는 이분 이름을 들으면 바닷가 포구가 떠올라요. 포구. 네. 포구. 단순히 포구가 들어간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구 네. 얘기는 좀 큰 배가 접안하고 네. 이렇게 막 컨테이너가 있고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포구는 사람 냄새가 나고 또 바다로 향하는 사람이 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잖아요. 네. 또 떠나간 배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사연이 있고 이 포구는 사람들의 사연의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포구를 재발견해서 우리 사회에 정말 우리가 가봐야 될 포구가 이렇게 많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하신 분이죠. 예. 그렇죠. 저는 이분 하면 우리나라 고등학교 선생님들과 또 고등학생들은 모두가 익숙한 이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뭐 모의고사에도 구두 한 켤레 씨도 그렇죠. 나오고요. 네. 사평역에서도 나오고요. 예. 네. 저도 풀었어요. 저도요. 이게 사평역에서 나왔으면 그냥 다 알려준 셈인데요. 괜찮습니다. 아니, 우리 시민 북벤저스들도 이분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들을 좀 남겨주셨거든요. 네. SNS를 통해서. 순수한 시심을 간직한 시인, 그리고 잔잔하고 따뜻한 느낌. 저희보다 표현을 더 훨씬 훌륭하게 잘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스튜디오에 이 폭우의 바닷바람을 몰고 오실 분, 과연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2000년대가 배출한 스테디셀러 곽재구 포구기행의 저자 곽재구 시인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뱃내음이 느껴져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진짜. 저 살다가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박수 막 쳐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하고 선생님 생각해보니까 앉으세요. 예, 예. 다시 한번 박수로 한번 그대로. 감사해요. 저희 여태까지 나온 손님분들 중에 이렇게 서서 계속 얘기하시는 분은 처음이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좋네요. 환영합니다. 예. 먼저 저희 시청자분들께 직접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시 쓰는 곽재구입니다. 17살부터 6학년 6반까지 시 쓰면서 살았어요. 지나간 시간이 좀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지금 생각하면은 다 사랑스럽고 소중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또 책 때문에 새로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많이 만나고 해서 많이 기뻐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쳐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TV 출연을 워낙 안 하시기로 유명하세요. 그래서 참 저희가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선생님. 물어보더라고요. 이 작가분이 왜 TV 출연을 안 하냐는데 내가 TV를 출연할 감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살아야 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 근데 TV 출연보다 더 재미있고 좋은 일이 나한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재미없는
TV 출연을 하지 하는 생각이 드니까 네.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참 세상은 그 책의 시대가 있었고 라디오 시대, 텔레비전, 인터넷으로 발빠르게 지나가지만 그래도 이 문명의 기본적인 요소는 DNA는 어쩌면 시인의 시, 소설가의 소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DNA 원형을 만드시느냐고 뭐 방송이나 인터넷까지 참여는 안 하셨지만 네. 그래도 누구나 다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곽재구의 포구 기행은 널리 알려졌으니까 네. 안 나오셔도 충분히 효과는 다 발휘하신 것 아닌가요? 예, 시에 대한 정의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방금 또 하나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인류 문명의 네. DNA다 네.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감사해요. 시 쓰는 사람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네. 내가 좋아서 간 시간들이고 또 내가 사랑한 땅이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책까지 되리라고는 처음에는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시간들이 한 지난 20년 시간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저한테는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TV 출연 많이 안 하셨어도 선생님의 인기는 실감하셨죠? 체감하시고. 인기요? 네, 어마어마한 인기. 인기 많으시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요. 예. 두 분이 지금 짜고 지금 아니에요, 오시는 것 아닙니다. 같은데요. 근데 어느 해 제가 인도 그 여행을 좋아해요. 근데 2002년에서 2003년 겨울인데 그 타지마할 있죠. 네. 타지마할 가가지고 거기 이제 석탑 밑에서 시 쓰고 있는 거죠. 이제 시 쓰고 있는데 어떤 한국 아가씨가 걸어오는 거예요. 네. 걸어오는데 이제 그 아가씨가 겨드랑이에 책을 한 권 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이 저는 제 책만 보이잖아요. 포구비행 1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쓰고 있으니까 뭐 하시는 분이에요?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글 쓰는 사람인데요. 그랬더니 뭘 쓰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 씁니다 하고 말했죠. 그랬더니 책도 내셨어요? 그런 거예요. 냈는데요. 하고 말했더니 아 그래요. 무슨 책 내셨어요? 지금 눈에 보이네요. 네. 보겠죠.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내가 좋아서 쓴 책인데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네. 사랑도 받고 또 어떤 그 좋은 이렇게 느낌도 주고 이럴 수 있다는 그 좋기도 하고 네. 내가 너무 호강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예. 호강하셨다고 시인께서 말씀하셨지만 독자들이 더 큰 호강을 한 거죠. 그럼요. 그 책을 통해서 그 시인의 뜻이 독자들에게 전달되고 다시 독자들의 반응을 인도에서 접했다는 것. 저는 그게 진정한 소통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호강이란 단어 썼더니 예. 바로 저한테 돌려주시네요. 감사해요. 아니 네. 그 곽재구 선생님이 포구기행을 이제 내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읽혔는데 왜 다른 것도 아니고 포구를 기행하셨나 이걸 먼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렇죠. 네. 사실은 80년대 후반에 제가 88년까지 광주에서 고등학교 그 교편을 잡았어요. 네. 근데 이제 네가 선생이냐 너 글쟁이냐 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나는 글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왔죠. 근데 나와가지고 3년 동안 아무 일도 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퇴직금 좀 받고 저금 좀 있는 것을 다 까먹었죠. 통장 잔고가 거의 다 그 바닥이 났는데 그동안에 제가 한 일이 이 바닷가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냥 버스 타고. 네. 왜 그러냐면은 너무나 그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고 그래서 멍 때리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서해에 가가지고 해지는 거 보고 사람들이 고기 잡아서 들어온 거 보고 조용한 평화 속에 분주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하룻밤 민박하는 거죠. 네. 민박한데 창문 열어놓고 자요. 겨울에도 창을 열어요. 그러면 밤새 그 파도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 파도 소리 들으면서 하룻밤 자고 나오면은
생각들이 이제 바꿔져요. 아, 나 좀 열심히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포구들을 그 여행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희가 순천만을 한번 가봤습니다. 오. 영상으로 담아봤는데요. 네. 먼저 곽재구의 포구기행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네. 오, 기차 진짜 가네요. 그러네요. 순천역이네요. 기억을 저 거닐다 운전을 제가 했어요. 운전을 그렇게 잘하신다면서요, 선생님? 가슴에 묻는다 이 길의 끝에 나그 어디쯤 진짜 서울에서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풍경들을 매일같이 보고 계시겠어요. 뭐 걸리는 게 없이 쫙 그러니까요. 펼쳐져 있네요. 펼쳐져 있어요. 지나 낙엽처럼 여기 겹겹이 섬들이 쌓여 있는 것도 네.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겨울 끝에 지친 이 맘에 한 번 웃어지는 날이 올까 지나가네 그저 흘러가네 어디로 가는지 아직 모르는 채 하루하루 다시 저는 허리가 굽었잖아요. 다른 가우동들은 빤드던데 이게 안쓰러우니까 만져주면 나의 오늘 순천하면 원래 저한테는 이제 김승옥 작가의 음. 그 한 소설에 나오는 무대의 배경으로 인식이 됐다가 이 곽재구의 포구기행을 읽으면서는 또 순천이 또 곽재구 시인의 그렇죠. 공간이구나라고 네. 하면서 그 공간이 이제 시인님의 어떤 전유로 또 저한테 느껴지더라고요. 순천 좀 자랑 좀 해주세요. 자랑이라기보다는 모든 그 대상은 사랑하는 사람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있다 오면은 그 물건을 제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인 거죠. 근데 이제 내가 19년 전부터 순천에 살았는데 네. 30만 명 중에서 내가 저 땅을 제일 사랑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와원 같은데 아까 저기 본 맞아요. 데가 와원 포구거든요. 네. 근데 와원을 제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매일 갔어요. 눈 오거나 비 오거나 상관이 없이 매일 간 거죠. 그리고 하루를 빼먹게 되잖아요. 그 죄의식이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 너 그렇게 와운을 네가 좋아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비 온다고 하루를 빼먹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가는 거죠. 그래서 저녁 노을 보고 그다음에 저녁 노을에 물든 바닷물들 손으로 만지는 거예요. 바닷물도 저녁 노을에 물들었다는 표현이 너무 와닿았어요. 거기는 와원은 네. 이제 노을이 지잖아요. 하늘에 그렇죠. 노을이 가득 차고 이 갯벌에도 안에도, 노을이 갯벌에도 맞아요. 다 차요. 근데 네. 그 만지면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물 만지면은 정말로 부드럽고 좋아요. 그리고 그 물이 만지고 있는 것이 그 바닷물이 만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우리나라 땅을 만지는 그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은 거죠. 감동적이야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햇볕이 빛나면은 그렇죠. 그것까지 또 다 네. 이렇게 그래서 매일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와원에 왔습니다. 20회 전 처음 이 바다에 들렀죠. 해가 지고 있었고 노을이 사방 하늘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노을은 해가 지는 하늘만 물들인 줄 알았죠. 반대편 하늘도 그 옆 하늘도 다 물들이더군요. 내가 사랑한 어떤 인식도
고정관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또 다른 인식의 창 하나가 부셔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간의 삶과 꿈은 비린내나고 습한 이 땅 어딘가에 펼쳐져야 하기 때문이지요. 이 포구마을의 불빛들을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 선생님에게는 큰 선물과 같은 시간이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지만 네. 이 또 신포구기행을 음. 읽을 수 있게 된 저자들도 큰 선물을 받은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포구를 글로 쓰셨을 뿐만 아니라 또 사진으로 찍기도 하셨잖아요. 네. 당시에 또 디지털 카메라가 막 나왔을 때 빨리 구입하셨나 봐요. 아니요. 제가 포구기행 1권에 그 찍은 사진들은 네. 수동 카메라로 그 전부 찍은 것입니다. 제가 같이 다니신 사진 작가님이 계신다고 그랬던 거 아니 그 아니었어요? 포구기행 2권이 이권이 그렇죠. 2권이 그렇고 1권 찍은 게 어. 지금 이 1권이잖아요. 근데 예. 이 사진들이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오 멋있어요. 이거 제가 찍은 사진들이고 여기 네. 전부 다 전부 슬라이드로 찍은 것입니다. 다 슬라이드로 찍어가지고 1986년에 제가 FM2라는 네, 그 카메라를 수동 카메라를 사가지고 그걸로 2008년까지 찍었어요. 20년간. 찍어가지고 와. 오. 가서 팥죽집 할머니 찍은 거예요. 네. 보통 예. 사진이 그러니까 보는 사람의 이 마음에 흔적을 남기는 거 이런 사진들이 저한테는 진짜 제 마음에 그럼요. 어떤 예, 저는 딱 풍경을 남기더라고요. 저는 요 피사체와 사진 찍는 사람의 관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지나가면서 위협적이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웃지 않았을 텐데 네. 그러게요. 아마 곽재구 시인이 지나갔을 때 편안하게 와 닿고 경계감 없는 표정이 그대로 담겨 있고 그게 진짜 이 사진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팥죽 드네요. 다 먹었죠. 할머니 팥죽 먹고. 그렇죠. 사서 드셨군요. 예. 네. 사실 여행기를 보면 여행지의 아름다움을 그냥 묘사하는 것보다는 그 여행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네. 그러니까 비로소 인문학이 되는 거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포구에 대한 자연 생태 기행이 아니라 포구 사람들 맞아요. 이야기로서의 기행이어서 더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사실 그냥 이렇게 관찰만 해서는 이런 글들이 나올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너무 네. 스스럼 없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질문하시고 대화를 주도하시고 네. 하셨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선생님? 그분들이 제 마음 속에서 낯선이라는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2008년 네. 9월 며칠 내가 그분을 만난 시간이라면 이건 엄청난 인연인 거예요. 네. 그렇죠, 아주. 그래서 그렇게 만났는데 그분한테 내가 적대감을 가질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냥 우리 길 위에서 만났지. 근데 만난 것을 꽃들이 보고 있네. 너무 사랑스러워 하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누구한테 말을 걸어가지고 그 분들이 거부하거나 네. 또 이렇게 툭 맞거나 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할머니들은 헤어질 때 항상 말해요. 고맙습니다 하고 저한테 말해요. 이거냐면은 말을 안 하고 살잖아요.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떤 느담도 없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이야기 다 해주고 말동무 해주시고. 이러니까 이제 어디 양반이요? 하고 말하기도 해요. 어디 처음에 양반이냐고 물어보고. 물어보고 그럼 내가 나 순천에서 왔다고 말하면은 또 막 그 이야기 해주고 근데 헤어질 때 항상 그분들이 저한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말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민망하죠, 아주. 예, 그래야죠. 그런 것들이 어쩌면은 이제 이 제가 포구
여행기를 계속 쓸 수 있는 하나의 그 원동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 한 사람 한 사람 인연을 되게 소중히 하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냥 스쳐 지나기만 해도 도희 씨에게 행운이 있기를. 네. 네, 또 김인성님 함께 소주 한잔 하지 못해 미안해요. 아이고. 이런 말씀들을 해주셔서 그럴 때마다 참 뭉클뭉클 하던데요. 네. 아니 어떻게 그걸 또 다 읽어가지고 저기 아주 대본에도 없는데. 정말 감명 깊게 읽었답니다. 근데 참 와닿았던 이야기가 이 영덕 대계길의 할머니를 만나셨던 이야기였어요. 20대 때 만났던 할머니 우연히 짐 들어드리면서 집으로 자연스럽게 가서 한번 묵어가겠습니다 하시고 네. 밥도 먹으시고 한번 묵어갔는데 세월이 몇십 년이 지나서 또 그곳을 갔을 때 그 할머니를 기억하시고 만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에 이렇게 또 돌아보시는 게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만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죠. 왜냐면 내가 그 할머니를 뵀을 때가 70 몇 살은 됐는데 지금 20년도 더 지났는데 그러면 100살은 되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날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은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그 할머니가 한밤 나한테 잠자리 마련해주고 이거 우리 아들이 오면 맞아. 쓰는 이불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내려준 그런 그 정들이랄지 이런 것은 제가 잊을 수가 없지요. 네. 그건 잊혀지지 않는 것이죠. 하죠. 그래서 그 할머니에 대한 감사함을 표시하는 내 나름의 방식이죠. 세월이 흘러도 다시 찾아가서 그 할머니 안 계시면 집도 모르겠어요. 그 사이에 다 막 그 바뀌어서 다 길도, 바뀌고 막 예. 아주 막 관광지 되고 막 하니까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이 어딜 거야 하고 생각하고 그냥 인사드리고 네. 할머니 저 왔다가 갑니다 하고 인사드리고 오면은 마음이 따뜻해지고 좋지요. 네. 예. 그날 밤 거기 하룻밤 묵으셨을 때 아마 하늘에 떠 있는 별 중에 한 별이 그 할머니 별이었을 겁니다. 아, 예, 예. 제가 시인이 되네요. 그런 길이에서 만난 분들과의 관계를 또 나무와 못으로 비유하셨는데요. 그 부분을 좀 맞아요. 읽어볼게요. 이 세상이 모든 당신과 나는 오래전에 만난 나무와 못인지 모른다. 서로 사랑하고 그리워하다 세상의 끝에서 고요한 못자국처럼 사라지면 되는 것이다. 삶이란 그러하다. 나무가 몸 안의 못자국을 기억하듯 내가 당신의 자국을 삶 안에서 기억하는 것이다. 저 이 부분 너무 좋아서 필사까지 했잖아요. 아, 그래요. 야. 그러니까 곽재구 선생님은 또 지금 여기 이 현실에 대한 이 관심이 정말 많은 작가거든요. 그게 1981년에 이 등단작인 사평역에서도 네. 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1981년의 등단시 사평역에서를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사평역에서 곽재구.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흰보라 수숫꽃 눈시린 유리창마다 톱밥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금음처럼 몇은 졸고 몇은 감기에 쿨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 두rum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래 앓은 기침소리와 쓴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싸륵싸륵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자정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설원인데 단풍잎 같은 몇잎의 차창을 달고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1981년에 이 시로 등단을 하셨으니까 이게 벌써 38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도 큰 울림을 주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이 시를 배웠거든요. 네. 근데 이 시를 배울 때 그 당시에 교실 안에서 그렸던 그림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다시 읽는데 똑같은 그림이 그려져서 네. 혼자 되게 뭉클했어요. 혼자. 그 그림이 어떻게 똑같이 그려질까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네. 사실 사평역 어디에 있는 역인가 뭐 이런 생각도 갖게 되고요. 맞아요.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역이라는 게 떠나고 도착하고 또 사람을 만나고 네. 이런 것들의 일종의 플랫폼이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모든 게 담겨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38년 된 시집에 나왔지만 그 이전에 쓴 시라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그 사평역 그 사평에 대해서 의문이 네, 아주 네. 그 많아요. 네. 어디가 있지 하고 네.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들 마음속 모든 곳에가 다 사평이 있는 거죠. 완전히 아주. 그러니까 예, 김문이라는 소설가 알죠? 네. 근데 원래 한국일보 문화부 기자였어요. 예. 문화부 기자였는데 이제 그 뭐 명자고 고향 뭐 이런 걸 네. 하면서 사평역에서를 찾아서 온 거예요. 겨울날 눈속이 막 날리는데 그 와가지고 이 화순 밑에 있는 사평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기차역이 없는 거예요. 없고 동네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 저 산 넘어 있다고, 어떤 사람 없다고, 어떤 사람 저리 가라고. 근데 이제 결국은 알았어요. 아, 기차가 없구나. 근데 그걸 아는 순간 아주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 르포 기사를 쓰는데 사평역은 어디에도 없고 사평역은 우리들 마음 어디에도 있다로 네.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거기 가가지고 네. 바바리 코트에다가 막걸리 2병 딱 꽂고 가서 까마귀들하고 막걸리 네. 먹고 돌아와서 네. 썼는데 그렇군요. 예, 우리들 마음에 네. 다 있었으면 하는 그 여급 풍경을 그렇죠. 쓴 거죠. 근데 그 제목을 쓰는데 제목을 정하는데 좀 힘들었어요. 어떻게 제목을 쓸 것인가. 여기 일단 있어서는 안 돼요. 예. 여기 왜 그냥 내 마음속의 여기니까. 근데 이제 또 강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강이 있고 물 흐른 데는 다 지명이 사평 혹은 평사리예요. 네. 아주 많아요. 아주 맞아요. 사평리 평사리가. 그거를 이제 알게 돼가지고 가장 그 전형적인 지명이니까 한국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평이라는 이름을 네. 붙인 거죠. 이 사평역에서가 참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게 또 그 뒤에 임철우 작가가 사평역이라는 소설로 또 이 시를 그렇죠. 인용하면서 네, 써내기도 맞아요. 했거든요. 그만큼 이 시가 갖고 있는 울림이 컸다는 얘기인데 당시에 이제 80년대라고 하면 워낙 혁명의 시대였고 투쟁의 시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강렬한 분노를 담고 있는 시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근데 곽재구 시인의 이 사평역에서가 등장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민중들이 갖고 있던 서름, 또 은은한 분노가 있지만 거기는 또 따뜻함 같은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서정성이 무엇인가, 아, 이런 시가 나올 수도 있구나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그런 시로 또 유명합니다. 80년에 광주 사태 있었죠. 근데 제 시는 81년에 이제 데뷔를 했지만은 사실 쓰여지기는 한 5년 전에 쓰여졌어요. 근데 이미 그 광주 사태가 외형적으로 폭발은 1980년 5월이지만은 그 이전부터 진행돼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내가 시를 쓸 때 내 시의 독자들이 어떻게 내 시를 받아들이지 하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하는데 절망을 절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작가 정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정말로 절망적이지만 그 절망 쪽에서 어떻게 하면은 희망을, 꿈을, 새로운 어떤 그 네. 땅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그 시절의 제 관심이었어야죠. 그때가 선생님 한 20살 때시잖아요. 21살. 21살 때
누구든 그리고 20살은 제일 예민하게 그거를 받아들일 때예요. 그리고 시라는 장르가 20살의 장르예요. 그래서 윤동주도 그렇고 김소월도 그렇고 맞아요. 오즈워드나 20살의 뭐 하이네나 뭐 릴케나 다 20살에 자기 좋은 작품들, 대표작들을 쓰고 그랬죠. 그래서 그 시절 생각하면은 당연히 써야지 하는 생각이 네. 들어요. 80년대 절망의 시기, 분노로만 표현하지 않고 네. 희망의 싹을 시로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게 어쩌면 인도의 타고르 시인의 정서랑도 이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인도 그러면 왠지 죽음이 곧 생명으로 이어지고 생명이 곧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 뭐 이런 윤회 이런 것도 느껴지는데요. 인도도 상당히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타고르 시인 이야기 또 인도 이야기 좀 해주시죠. 제가 20살 때 타고르 시인의 시를 처음 봤어요. 근데 그 김남주나 김지아 시인의 네. 시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저도 김지아 시, 김남주 시인 시 아주 좋아했어요. 근데 이 타고르 시인의 시는 아이스크림인 거예요. 완전히 아주. 그래서 좋아해가지고 언젠가 내가 타고르의 나라에 가가지고 타고르 시를 타고르 언어로 공부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그 20살 때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타고르 시를 본 그 영향이 내 시의 어떤 그 향기나 네. 그 부드러움으로 평화에 대한 어떤 그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었던 한 그 원형질도 될 거예요. 네. 다른 데는 지금 이제 봄 돼가지고 풀이 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다른 데는 다 이렇게 시들어 있는데 이 의자 아래만 여기만 이렇게 딱 이렇게 풀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의자 이 판이 이 앉음판이 바람이랑 눈을 다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래만 겨울에도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있는 거죠. 이거 보면 아주 신기해요. 아주. 물고기에게 징검다리에 앉아 한낮을 보내네. 물고기들 새봄의 이파리 같아라. 강물이 바람이 스쳐가면 하얀 배 뒤집고 일제히 춤을 추네. 사흘 전 새가 놓아준 그 아이 보내. 등이 새끼 손톱만큼 파여 붉은 살 드러낸 채 동무들과 함께 씩씩하게 춤추네. 아가야, 하얀 종이배가 물살을 따라오면 종이배 뒤를 졸졸 따라가렴. 물풀에 걸린 종이배가 더 이상 흐르지 못하면 그곳에서 새 물고기 만나 아기 낳고 꽃밥 만들고 시 쓰고 그러다 또 다른 종이배 만나면 세상 끝까지 흘러가렴. 허위평론가 이시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보통 심상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 맞아요. 마음에 그림이 그려지는 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물고기에게
이라는 제목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물고기 하면 그래 물고기는 먹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입력이 된단 그렇죠. 말이죠. 예. 근데 물고기라는 존재 자체가 단순히 우리에게 그러니까 음식이 아니라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것. 이 아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가 정말 서정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낭송해 주실 때 제가 표정을 유심히 이렇게 지켜보니까 어떤 마음이었을지 네. 구절 구절마다 조금씩 다르게 변화하는 표정이 우리 시청자분들도 보셨겠지만 조금 더 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시집이 바로 이번에 나온 시집입니다. 푸른 용과 강과 착한 물고기들의 노래예요. 용, 강, 착한 물고기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예, 은유죠. 다 네. 이게 은유인데 강은 이제 물고기들이 사는 곳인데 네. 사실은 내 마음 속에서는 이게 우리 한반도예요. 음. 그리고 물고기들은 반도 안에 사는 모든 그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네. 그다음에 이 그 한반도 안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렬히 열정적으로 좋은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용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미륵신앙하고도 관련이 네, 있고 그렇죠. 이제 이 좋은 승천하는 에너지잖아요. 네. 그래서 좋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음. 에너지죠. 그러니까 한반도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좋은 세상으로 더 좋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용의 이미지죠. 그렇게 되었어요. 분단과 독재의 상체기를 안고 있는 우리 한반도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미래 이런 것들의 총사진을 따뜻한 시선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너무 표창 제가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랑 같이 우리 땅 살아가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부드러운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이 시 속에 들어있는 거죠. 네. 시집을 7년 만에 내셨는데 또 최근에 작품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신다고 들었어요. 뭐 특별한 정말 푸른 용의 에너지가 지금 선생님께 좀 들어와 있는 건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인은 자기가 쓴 시 때문에 에너지를 얻는 거죠. 작가들이 다 마찬가지죠. 자기가 쓴 작품을 먹고 사는 것이 작가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작품이 밥이고 술이고 노래고 이런 거죠. 근데 책이 작년 여름하고 이번 1월에 나왔을 뿐이지 네. 그 전에도 많이 썼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그 묶은 그 시들 말고도 시집으로 묶을 수 있는 양이 많이 있어요. 네. 있고 그러니까 갑자기 열심히 쓴 게 아니라 밥 먹고 하는 것이 시 쓰는 것이고 시 생각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책 내는 것을 제가 등한히 한 거죠. 책 내는 것을 왜 그러냐면은 쓰는 것이 더 즐거우니까 책 내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즐거우니까 이렇게 38년 동안 시인께서 좋아하시는 한 가지의 일을 쭉 정진해 오셨다는 게 38년을 살지도 못한 제가 선생님의 한마디 한마디를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 같아요. 네. 도대체 어떻게 시를 쓰실까 궁금하거든요. 시 쓰는 모습도. 그래서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네. And I'm here, just like I used to be. We were here in old days with you. With me, all my fears have
drown when you whisper to me. No matter how near. 근데 그 카페에 선생님 지정석이 있다면서요? 이제 지정석은 아니고 내가 거기를 앉는 거죠. 거기 앉으니까 사람들이 그 자리는 저거는 그 인간 자리다 하고 이제 인정해 준 대목이 좀 있죠. 네, 선생님이 아까부터 좋아서 하는 일을 진짜 내가 한다라고 하셨고 시도 뭐 꾸준히 쓰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시인이 시를 쓰는 게 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글쓰기를 계속 한다는 게. 그 동력이 그보다 어떤 좋은 일이 없는데 거예요? 저는 인생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은 그건 인생도 아닐 뿐 아니라 그거의 죄예요. 죄가 다른 사람을 뭐 두들겨 패고 뭐 총을 쏘고 이게 죄가 아니라 네. 자기가 좋아하지 않은 일을 하는 거. 이게 죄인 거죠. 자기 자신한테 제일 큰 죄죠. 그게. 아까 저희가 사실은 몇 년 만에 시집을 내고 몇 년 만에 책을 내고 이런 것들을 여쭈어봤는데 그거에 대한 답이 저는 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네. 저는 계속 시를 씁니다. 다만 책 내는 거가 게을러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 글쓰기라는 것은 끝없이 샘솟듯이 시상이 떠올라야 하는데 사실은 쉽게 고갈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저는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좋은 시는 다 그림으로 돼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을 말로 막 하는 것은 좋은 시가 아니에요. 그거는 몇 번 읽으면 싫어져요. 몇 번 읽으면 싫어지고 사편역에서도 다 그림이에요. 그림이지. 예. 이렇게 쓰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 그림 속에다 집어넣는 거죠. 네. 이게 파일처럼 수천 개, 수만 개가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네. 고갈되거나 이런 것이 그렇죠. 없죠. 예. 내가 좋아하는 그 순간의 그 이미지들을 그냥 따뜻하게 이렇게 써나가는 거죠. 욕심을 크게 안 부려요. 세계를 뒤집는 시를 쓰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아니 그럼 대체 언제부터 내가 시를 써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어요? 17살 때부터. 17살 때. 고등학교 오. 1학년 때부터 예. 내 주위에 시 쓰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고 그 친구들의 시가 내 마음을 울렸어요. 내 시보다 더 좋은 거예요. 2배, 3배. 그래서 그 친구들을 따라잡으려고 고등학교 3학년을 다 바쳤죠. 그렇게 해가지고 내 스승들은 내 친구들이었는데 고3 2학기 되니까 그 친구들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가게 된 거죠. 그 선생님이 친구분들 얘기도 해주셨는데 사전에 윤동주 얘기도 살짝 해주셨거든요. 예. 윤동주 시인이 선생님한테 되게 큰 어떤 마음의 울림을 주셨나 봐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고교 1학년이라는 시 있잖아요. 네. 학교 도서관 저 책꽂이 제일 뒷바닥에서 먼지에 뒤집어 쓰고 있는 뭐 책 하나를 봤는데 뺐더니 윤동주 시집 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초간본이에요. 보는 순간 막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교복 속에다 숨겨가지고 나와가지고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안 되죠. 안 되는데 이제 저녁에 시 쓰는 친구들 모인 데서 이걸 보였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어디서 이거 샀냐부터 시작해갖고 이건 굉장히 비싼 책인데 너 어디서 훔쳤지 이러는 거예요. 뜨끔하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에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 밤새 악몽을 꾸는 거예요. 경찰들이 우리 집 그렇게 포위해가지고 스피커로 도둑은 나와라, 도둑은 빨리 나와라 하고 자수하여 광명 찾아오고 해가지고 밤새 시달리다가 그 다음날 그 책 다시 그 떨어진 뒤가 아니라 그 떨어진 앞에 책꽂이에다 꽂아놓고 제대로 꽂아놓고 다음날로 가서 보고 다음날도 가서 봤는데 사흘째 되는 날 갔더니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 가져갔어요. 그랬구나. 네. 누가 가져갔는지 몰라. 그거 지금 경매하면은 막 1억 원씩 나오거든요. 이런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곽재구 선생님이 극한 상황에서도 모국어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인이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예, 윤동주 시인이 20대 초중반을
우리나라 시 아름다운 시 쓰는데 다 바치고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번역을 했을 때 울림이 제일 많을 수 있는 우리나라 시는 윤동주 시예요. 왜 그러냐면 이 윤동주 그 라이프 스토리가 또 비극적이고 그렇죠. 아주 또 마음 아프잖아요. 완전히 그 20살 초반부터 절망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시 써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모두에게 세계인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윤동주 시 읽고 있으면은 정말로 그 우리가 한글로 글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젊은 작가들도 정말로 아름다운 한글로 아름다운 시를 써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별 해는 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외다. 이 별에는 밤을 또 박재구 시인의 음성으로 들으니까 이 시가 또 다르게 느껴지네요. 그러니까요. 독자분들에게 시인께서 한 말씀 건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전 일단 제가 쓴 책을 읽어준 독자분이 이 시대에 같이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해요. 내가 쓴 책을 100년 뒤에 태어나면 지금 못 읽잖아요. 그렇죠.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또 못 맞아요. 읽는 것이고. 네. 근데 있어서 정말로 감사하고, 그렇지만은 삶이 지금 힘들잖아요. 아주 힘든데 책 읽는 것보다도 급한 일도 많지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제 책을 읽어주세요 하고 싶은 그 생각은 저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한 분이 제 책을 읽고 위로를 받고 삶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됐다면은 그건 나한테는 큰 기쁨이죠. 그리고 만약에 어떤 두 분이 그런 상황이 있다면 이거는 이제 행복 그 자체죠, 아주. 그리고 만약에 5명이나 10명이 그걸 느꼈다면 그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습들을 잘 다루셨고요. 문자의 감옥 속에 구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있는 환경을 아주 진솔하게 비주얼라이즈, 즉 화면처럼 기술해 주는 것, 그게 우리에게 더 큰 마음을 울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우리가 힐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좀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게, 이거 좀 사적인 질문인데요. 워낙 여행을 많이 다니시고 좋은 장소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봄인데 맞아요. 어디 가면 어디를 가야 좀 할지. 좋을지 좋은 포구 하나 소개해 주세요. 이거는
장소보다도 네. 방법인데 네. 자기 집에서 제일 가까운 그 포구를 한번 찾아봐요. 아. 그래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예. 걸어간다. 걸어서 그러면은 자기 자신하고 대화도 할 수 있고 오.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걸어서 가서 만나는 포구, 네. 파도하고 갈매기하고 그거하고 차 가지고 불릉해가지고 다르죠. 선창에 대놓고 본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제일 가까운 내가 사는 도시에서 제일 가까운 포구까지 예. 주말에 아. 한번 걸어가 보는 거예요. 1박 네. 2일도 좋지요. 네. 1박 2일도 좋고 걸어가서 이제 만나면은 그때 세계가 달라져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냥 가니까 좀 가까운 포구가 강화도인 것 같은데 한 걸어서 10시간 걸리거든요. 도전! 가세요. 그러니까요.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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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그러면 물어볼게요. 앞으로 쓰신 그 평론이 네. 세계적인 어떤 그 아우라를 얻게 될 거예요. 그렇군요. 예. 한번 진짜 도전해봐야겠네요. 네. 네. 뭐 그 정도 투자에 세계적인 평론가가 된다면 저는 그렇죠. 10번이라도 그럼요. 가겠습니다. 자, 오늘 곽재구 시인과의 대화 두 분 어떠셨어요? 저는 곽재구 시인님을 원래는 당연히 이제 교과서를 통해서 먼저 듣고 나중에 또 학교에서 문학사를 배우면서 이렇게 접했던 선생님인데 이렇게 직접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가웠고요. 또 네. 곽재구 시인은 공간을 장소로 변화시키는 시인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건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그런 어떤 뭐 지역 같은 걸 이야기하는데 장소라는 건 우리의 몸과 관련된 그러니까 육화된 곳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포구기행도 그렇고 이번에 나온 시집도 그렇고 항상 공간이 아니라 장소에 천착하는 시인이다. 그런 장소에 대한 감각을 앞으로도 계속 가져가시겠구나 싶습니다. 저는 포구의 재발견, 시인의 재발견 또는 포구의 재발견, 시인의 탄생 이렇게 오늘 느낌을 얘기해 보고 싶어요. 사실은 포구를 재발견해 준 게 사실 시인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런 측면이고요. 곽재구 시인을 제가 시인으로서 다시 한번 아주 긴밀하게 만날 수 있게끔 포구가 그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기쁘고 제가 순천에 한번 꼭 놀러 가겠습니다. 오세요. 네. 선생님 오늘 첫 출연이셨는데 어떠셨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아니 이제 이 살아온 동안 세 분 모두 오늘 처음 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야기한 동안에 동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또 이 프로그램 보고 네. 또 세 분이랑 또 저랑 이렇게 연결된 분들이 있으면은 어쩌면 그것이 이 프로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 들어요.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시골에 박혀 있는 사람 불러내줘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할 수 있게 해줘서 감사드립니다. 곽재구 시인과의 아주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 시청자 여러분, 문소희입니다. 스터디 카페여서 이렇게 좀 ASMR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조용조용한 그런 목소리로 여러분께 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영상 편집. 안녕 수혜야. 일주일 전에 봤는데 이렇게 너한테 영상 편지를 하려니까 너무 어색하다. 나보다 좀 더 많은 좋은 책들을 알려주길 바래. 그리고 우리는 또 커피를 한잔 하자. 언니의 그 사랑이 묻어지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색하니까요. 어색하니까요. 고등학교 때 19살 때 한참 자아가 흔들리던 시기에 이제 구상을 하기 시작해서 20대 초반 23살 정도까지 구상을 마치면서 적기 시작한 작품이 있는데 현재 그거는 가제본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365쪽짜리 2권이 더 나아가서 내가 욕심을 내서 이 글들을 다른 분들과 공유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더 나아가서 그 욕심을 내자면 이거를 영상물로 창작을 해서 영화나 드라마나 뭐 웹드라마나 이런 것들로 제작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되게 큰 목표로 잡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 이걸 만든다면 제가 출연하고 싶진 않아요. 네, 저는 온전히 작가의 제3자로서 그 저만의 이야기를 표현해 주실 분을 별이 언니 네, 괜찮은 것 같네요. 네. 내 안에서 나를 만드는 것들이라는 책이고요. 저는 처음 보자마자 울컥했어요. 사실은 내가 이랬구나, 내가 이래서 힘들었구나, 내가 이래서 고민이 많았었구나,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할까,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 그런 질문들을 나도 모르게 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을 알려주면서 애덤 스미스 인생 선배님께서 250년 선배님께서 너무너무 날카롭게 지목을 해주셨어요.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인간은 선천적으로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자격을 갖추고 싶어 한다. 또한 인간은 선천적으로 미움받는 사람이 될까봐 두려워한다. 다시 말하면 미움받아 마땅한 사람이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 대목입니다. 그래서 250년을 거스르는 그런 인생 조언책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의외인 것 같아요. 닥터? 저의 정신적인 멘토? 제가 힘들었을 때 힘이 돼 주셨던 분입니다. 네. 모르시겠죠? 네, 제가 다음 릴레이 주자로 지목할 분은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신 양재진 원장님입니다. 네. 양재진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 소혜예요. 잘 지내시죠? 되게 뭔가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건데 이렇게 영상 편지로 남기게 돼서 더 어색한 것 같아요. 네, 어색해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제가 진짜 힘들었을 때마다 항상 좋은 말씀으로 혹은 현실적인 조언들로 제게 많이 도움을 주셔서 항상 감사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의 인생책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책을 어떻게 소개해 주실지 너무 궁금해요. 날씨 추운데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조만간 그 책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조만간 봬요. 감사합니다. 조용한 바다, 서늘한 바람이 분다. 철지는 플래카드 텅빈 가게 팔아서 잘 지냈냐고 인사 건너네. 그 여름 눈부신 바다,